단돈 10량만 내시오. 내 이 벙어리 처녀를 당장 며느리로 내어줄 테니. 말도 못하는 등신을 며느리라고 데려왔어? 아이고, 이 집안도 이제 끝장이구나, 끝장이야.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온 며느리는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저 집안은 망했다며 손가락질을 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모두가 바보라고 무시했던 이 며느리가 들어온 지 불과 3년 만에 비바람치던 초가집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으로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과연 바보 며느리의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구름야담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감동적인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공주 땅 끝자락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 한 채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기둥은 기울고 지붕은 사가 비가 오면 하늘이 그대로 들여다보일 지경이었지요. 이곳은 본래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3대 독자인 김성준에 대해 이르러서는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안방마님 권 씨는 밤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아들 성준이 쇠 빠지게 남의 집 일을 거들어 받아오는 품삯으로는 빚쟁이들의 성화조차 막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권 씨의 가슴을 가장 짓누르는 걱정거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이 다 되도록 짝을 찾지 못한 아들 성준의 혼사 문제였습니다. 이러다 대가 끊기면 죽어서 조상님들을 어찌 뵌단 말인가. 권 씨는 마른 세수를 하며 탄식했습니다. 마을 처녀들은 김 씨 집안의 가난을 피해 도망치듯 시집을 가버렸고 먼 마을에서조차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자는 그렇게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해질녘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사람을 엮어주기로 소문난 떠돌이 중매쟁이 정 씨가 김 씨네 살인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눈치 빠르게 툇마루에 걸터 앉으며 묘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마님, 제게 아주 기가 막힌 혼처가 하나 있습니다. 권 씨는 귀가 번쩍 뜨였으나 이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집에 시집올 여인이 있을 리 만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 씨는 권 씨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얼굴은 복사꽃처럼 곱고 살림 솜씨는 야무지기가 비할 데 없는 처자입니다. 다만 딱 한 가지 흠이 있긴 하지요. 정 씨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침을 꼴깍 삼키는 권 씨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라는 말씀이지요. 그 덕에 입이 무겁고 순종적이니 오히려 며느리로는 제격 아니겠습니까? 권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말 못하는 며느리를 들인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단돈 10량이면 됩니다. 그 돈이면 이 처자를 당장 내일이라도 데려올 수 있습니다. 10냥. 그것은 김 씨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며칠 전 성준이 산에서 귀한 약초를 캐 우연히 마련한 빚을 갚기 위해 목숨처럼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권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빚을 갚고 굶어 죽으나 며느리를 얻고 대를 이으나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집안이 걸 수 있는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좋네. 데려오게. 네, 그 아이를 며느리로 삼겠네. 권 씨의 결단에 정 씨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엽전 꾸러미를 챙겨 들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당에는 스산한 가을바람만이 휑하니 불어왔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김 씨 집안의 복을 불러올지 아니면 또 다른 재앙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불어오던 이튿날 저녁이었습니다. 중매쟁이 정 씨의 뒤를 따라 한 여인이 조심스레 김 씨네 살인문을 넘어섰습니다. 그녀가 바로 열량에 팔려온 정화였습니다. 낡고해진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었으나 달빛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잡티 하나 없이 맑고 단정했습니다. 특히 소매 끝으로 살짝 보이는 손은 비록 험한 일을 해온 듯 거치었지만 그 생김새만큼은 섬섬옥수처럼 가늘고 고왔지요. 권 씨는 툇마루에 나와 며느리의 위아래를 훑어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자태는 기대 이상으로 고왔으나 입을 꾹 다문 모습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권 씨는 헛기침을 하며 물었습니다. 내가 정화라고 하더냐. 여인은 대답 대신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고 눈매는 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권 씨는 재차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못하는 벙어리로구나. 답답해라. 권 씨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혀를 찼습니다. 열량에 데려온 며느리라 타락할 수도, 이제 와서 물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는 정화의 모습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성주는 마루 기둥 뒤에서 숨죽여 아내가 될 여인을 훔쳐보았습니다. 처연하면서도 어딘가 기품이 서린 그녀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울렁거렸습니다. 가난한 집에 팔려온 처지라면 울법도 하건만 정화는 시어머니의 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화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물동이를 찾았습니다. 누구도 시키지 않았음에도 그녀는 제 할 일을 찾아 움직였습니다. 비록 말은 없었으나 그녀가 내딛는 차분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 기울어진 집안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먼동이 트기도 전 칠흑 같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정화의 하루는 마을에 그 누구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싸늘한 새벽 공기를 가르는 것은 삐그덕거리는 우물가의 도르래 소리와 타닥타닥 아궁이에서 장작 타는 소리뿐이었지요. 그녀는 살얼음이 낀 차가운 물에 맨손을 담그면서도 얼굴 한번 찌푸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정화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마당의 잡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다 떨어진 문풍지는 어느새 새 것처럼 말끔하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거친 보리밥뿐이었지만 정갈하게 담긴 모양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마법을 부리는 듯 빠르고 정확하여 시어머니 권 씨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솜씨는 나무랄 데가 없는데 통말이 없으니 사람 속이 문드러질 지경이네. 권 씨는 며느리의 등 뒤에 대고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칭찬을 해도 잔소리를 해도 돌아오는 것은 그저 공손한 눈인사뿐이니 답답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요. 집안은 전보다 훨씬 깨끗해지고 윤기가 흘렀으나 사람 사는 집 특유의 시끌벅적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정화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지 알 길이 없어 그저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남편 성주는 아내의 거칠어진 손등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부인, 힘들면 좀 쉬엄쉬엄 하시오. 내 당신 보기가 미안해 죽겠소. 성준이 바치하던 정화에게 다가가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그저 해사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됨을 내색하는 대신 성준의 해진 옷깃을 여며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비록 말은 없었으나 그녀의 손끝에서 배어나오는 정성은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깊고 묵직하게 김씨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눈이 쏟아지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가난한 김씨네 집안의 겨울은 그 어느 계절보다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쳤고 땔감은 늘 부족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 권 씨의 고질병인 뼈마디가 쑤시는 경이 도지고 말았습니다. 권 씨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퉁퉁 부어올라 숟가락 하나 제대로 쥐지 못할 지경이 되었지요.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보나 했더니 병수발만 받다 죽게 생겼구나. 권 씨는 밤새 끙끙 앓으며 신음했습니다. 의원에게 보일 형편이 못 되니 그저 냉수로 열을 식히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지켜보던 정화는 이른 새벽 홀로 낡은 겉옷을 껴입고 눈보라치는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성준이 위험하다며 말렸으나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남편을 안심시키고는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참 뒤 정화는 흙투성이가 된 채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이름 모를 약초 뿌리와 나무 껍질이 한가득 안겨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 약탕기에 넣고는 반나절이 넘도록 지극정성으로 다렸습니다. 집 안가득 알싸하면서도 향긋한 약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화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두 손으로 공손히 받쳐든 모양새가 간절했습니다. 권 씨는 반신반의하며 쓴 약물을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약을 먹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불에 데인 듯 욱신거리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굽혀지지 않던 손가락이 부드럽게 움직이자 권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용하다는 의원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더니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이냐. 권 씨는 제 손을 어루만지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우물가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벙어리 새댁이 보통이 아니라네. 산신령이 점지해준 약초라도 쓴 게야? 마을 안악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일 잘하는 며느리인 줄만 알았던 정화에게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농한기가 찾아와 일이 줄어들자 정화는 밤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자투리천과 색이 바랜 실타래가 들려 있었지요. 남들이 보기엔 그저 심심풀이 바느질거리로 보였으나 정화의 손끝에서 바늘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천 위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땀 한 땀 수가 놓일 때마다 천 조각 위에는 생명이 깃들었습니다. 붉은 내화는 금방이라도 향기를 뿜으며 꽃망울을 터뜨릴 듯 생생했고 꽃잎 주변을 맴도는 나비는 날개를 파르르 떨며 허공으로 날아오를 것만 같았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성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천을 조심스레 어루만졌습니다. 부인, 이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소. 성준이 정화가 만든 자수품 몇 점을 들고 공주장터로 나간 날, 난전은 순식간에 구경꾼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지나가던 보부상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앞다투어 지갑을 열었기 때문이지요. 이보게, 이건 궁궐 상박나인들 솜씨보다 한 수 위일세. 내가 값을 2배, 아니 3배로 쳐주리다. 장사꾼들의 아우성에 김씨네 자수품은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그 덕에 거미줄만 무성하던 김씨네 쌀독에는 하얀 쌀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의 야무진 손끝에서 피어난 꽃들이 춥고 배고팠던 김씨 집안에 따스한 봄을 미리 불러오고 있었습니다. 매화가 지고 벚꽃이 흩날리던 어느 늦은 봄날 오후였습니다. 마을어기 정자나무 아래서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비명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의 실세이자 분홍인 이장박 서방네 귀한 독자, 어린 손자가 떡을 먹다 목이 막혔는지 갑자기 얼굴이 파랗게 질리며 거품을 물고 쓰러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손주 죽네. 누가 의원 좀 불러오게 어서. 박서방은 사색이 되어 소리를 질렀으나 읍내 의원까지는 좋기 반나절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힘센 장정들이 아이를 거꾸로 들어 등을 쳐보았지만 아이의 숨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인파를 헤치고 정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전에 없이 매서웠습니다. 주저하는 기색 하나 없이 아이를 눕힌 정화는 품속에서 천으로 된 쌈지를 꺼냈습니다. 쌈지를 펼치자 가늘고 긴 은침들이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삼키는 사이 정화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10손가락 끝을 차례로 찔러 검은 피를 흘러나오게 하더니 인중 부근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앙. 막혔던 둑이 터지듯 아이가 토악질과 함께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파랗게 질렸던 아이의 얼굴에 다시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멈췄던 숨을 몰아쉰 마을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손쓰기가 아니라 능숙한 의원의 솜씨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 저 댁며느리가 사람을 살렸네, 살렸어. 박서방은 넙죽 큰절이라도 올릴 기세로 정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박서방은 감사의 표시로 김씨네 집 앞에 논 두마지기의 문서를 내놓았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가난한 집에 정화는 이제 생명의 은인이자 집안을 일으키는 복덩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논 두마지기가 생기고 쌀독의 햅쌀이 가득 차자 초가집의 공기마저 달라졌습니다. 끼니 때마다 한숨 소리가 가득하던 방 안에는 윤기 흐르는 밤 냄새와 웃음소리가 감돌았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시어머니 권 씨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정화를 부를 때 얘나 너 대신 아가라 부르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듯 챙겼습니다. 아가, 험한 일은 성준이 시키고 너는 좀 쉬거라. 내 손이 어떤 손인데 거칠어지면 쓰겠느냐. 권 씨는 밥상머리에서도 생선살을 발라 정화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주곤 했습니다. 답답하다며 가슴을 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동네방네 며느리 자랑에 침이 마를 날이 없었지요.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시어머니의 마음에 정화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남편 성준의 마음도 날로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저 평범한 여인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호롱불 아래서 바느질하는 아내의 옆모습을 훔쳐보며 그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같은 못난 놈에게 과분한 사람이다. 어찌 이 귀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왔을까? 성주는 장터에서 산 고운 댕기를 아내에게 건네며 말로 다 못할 고마움과 애틋함을 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집안이 풍족해지고 시집 식구들의 대우가 달라졌음에도 그녀는 여전히 가장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가장 늦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만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지요. 다만 가끔 빨래터에서 홀로 먼 산을 바라볼 때면 그녀의 깊은 눈동자 위로 알 수 없는 슬픔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두고 온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 혹은 잊으려 애쓰는 듯한 처연한 눈빛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눈빛의 의미를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그저 그녀가 주는 행복에 취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화가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된 지 어느덧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김씨네 집은 번듯한 기와를 올릴 정도로 형편이 폈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정화를 복덩이 며느리라 칭송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공주 고을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양에서부터 천리길을 달려온 듯 가끄는 땀에 젖고 비단씨는 흙먼지로 뒤덮인 젊은 선비 하나가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것입니다. 준수한 용모였으나 그의 눈빛은 쫓기는 짐승처럼 초조하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선비는 마주치는 사람마다 붙잡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마을에 말을 못하는 여인이 살고 있지 않소? 나이는 20 초반쯤 되었고 손재주가 좋은 마을 안악들은 낯선 사내의 기세에 눌려 김씨네 집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선비는 고맙다는 말도 잊은 채 허둥지둥 그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마침 정화는 마당 평상에 앉아 말려둔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살인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정화의 눈이 순간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약재 바구니가 힘없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선비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정화를 응시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성준이 낯선 사내의 등장에 놀라 방에서 뛰쳐나왔으나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선비가 와락 달려들어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화야, 내가 오라비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선비는 채통도 잊은 채 땅을 치며 오열했습니다. 정화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눈에서도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며느리가 그저 천의 고아인 줄만 알았던 권 씨와 성주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정화의 과거가 그 비밀스러운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선비는 한참을 목 놓아 울다 겨우 진정하고는 정화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이준서라 밝히며 멍하니 서 있는 김씨 모자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부엌을 드나들던 정화가 실은 한양의 이름난 사대부가의 핏줄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제 누이는 비록 첩실소생의 서녀이나 그 총명함과 재주는 집안의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특히 외조부님이신 명예 이태수 어른의 재능을 물려받아 어릴 적부터 의서를 탐독하고 침수를 익혔지요. 성주는 그제야 아내가 보여주었던 기적 같은 의술과 자수솜씨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천한 신분의 여인이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아니라 뼈대 있는 가문에서 제대로 익힌 귀한 재주였던 것입니다. 권 씨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양반과 규수를 단돈 열량에 부려먹었다는 사실에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혼담이 오가던 중이었습니다. 상대는 명망 있는 가문이었으나 혼례를 코앞에 두고 생모가 천하다는 이유로 파혼을 통보해왔습니다. 그저 파혼뿐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멸시, 그리고 믿었던 정인에게 받은 배신감에 충격을 받은 정화는 그 길로 말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깊은 밤 유서 한 장을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준서는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떠돌며 동생을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정화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 죄가 크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못난 오라비를 용서해다오. 준서가 다시금 정화의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정화는 오라비의 손길에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성주는 아내의 작고 여린 어깨가 감당해왔을 거대한 슬픔의 무게를 가늠하며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말없이 일만 했던 것은
어쩌면 잊고 싶은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정화야. 준서는 누이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 있었지요.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의서와 유산이 모두 내 앞으로 되어 있다. 한양으로 가면 다시는 이런 험한 꼴 보지 않고 내 재주를 마음껏 펼치면 안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이 오라비가 널 위해 모든 걸 마련해 두었다. 준서의 눈에는 누이가 겪었을 고초에 대한 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금지옥엽으로 자란 양반과 규수가 총구석에서 10냥짜리 며느리로 팔려와 물 깊고 아궁이에 불이나 떼며 사는 꼴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이지요. 권 씨와 성주는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감히 넘볼 수 없는 귀한 분을 데려다 고생만 시켰다는 자책감, 그리고 이제는 정말 떠나보내야 한다는 상실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성주는 입술을 꽉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라면 비단 옷 입고 고운 밥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는 것이 도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인 말씀을 따르시오. 나 같은 놈 만나 고생은 할 만큼 하지 않았소.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야지. 성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등을 떠밀자 권 씨도 치맛자락으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짐을 싸기는커녕 단호한 눈빛으로 오라비를 바라보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준서가 당황하여 재차 재촉했지만 정화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대문 밖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쭈글쭈글한 시어머니 권 씨의 곁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풍습으로 굽은 시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소중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이어 성준을 바라보며 맑은 눈망울로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지요. 그 눈빛은 그 어떤 말보다 명확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은 여기에 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상처받고 버려진 자신을 며느리로, 아내로, 그리고 귀한 사람으로 받아준 이들. 정화에게는 차가운 멸시와 체면치레만 가득했던 한양의 으리으리한 기와집보다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사는 이 낡은 초가집이 진정한 보금자리였던 것입니다. 준서는 누이의 확고한 뜻을 읽고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숨 끝에는 묘한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누이가 어쩔 수 없이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받고 또 사랑하며 살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이지요. 방 안에는 말 없는 감동이 물결처럼 번져나갔고 권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끝내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시어머니 권 씨의 울음소리만이 구슬프게 메아리쳤습니다. 천한 집구석이라 욕하고 떠나도 할 말이 없는 처지에 도리어 자신의 굽은 손을 붙잡고 남겠다는 며느리의 마음이 너무나 고맙고 미안했기 때문입니다. 성준 역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화의 입술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가족들의 뜨거운 눈물에 녹아내리듯 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목울대가 울렁거렸고 거친 숨소리가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녹슨 문을 억지로 여는 것처럼 힘겹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습니다. 준서가 놀란 눈으로 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었고 눈가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작고 갈라진 소리가 정화의 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권 씨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입술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젖 먹던 힘까지 짜내어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단어를 끄집어 올렸습니다. 님.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있을까요? 비록 쉬고 갈라진 목소리였으나 그 울림은 천둥보다 크게 김신의 초가집을 뒤흔들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온 그녀의 목소리는 다름 아닌 자신을 품어준 시어머니를 향한 부름이었습니다. 권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입을 벌렸습니다. 아가, 지금 나보고 어머니라 했느냐? 내가 말을 한 것이냐? 정화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서 얼어붙어 있는 성준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방님. 성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나 들을 수 있을 줄 알았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닿는 순간 그의 가슴속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져 내렸습니다. 준서 역시 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정화야, 장하다. 내 동생 정말 장하다.
권 씨는 며느리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평생 이 소리를 듣고 죽으니 여한이 없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 덩어리가 되어 울고 또 웃었습니다. 밖에서는 때마침 봄비가 대지를 적시며 내리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고 새싹을 틔우는 봄비처럼 정화의 한마디는 김씨 집안의 모든 상처를 씻어내리고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이었습니다. 눈물의 재회가 있고 며칠 뒤 오라비 이준서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에 쌓인 두툼한 책꾸러미를 꺼내 정화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조선 팔도에 명성이 자자했던 외조부 이태수 어른이 평생을 바쳐 집필한 의서와 비방록이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내가 이 의술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를 바라셨다. 비록 신분과 성별의 벽에 가려 빛을 보지 못했으나 이곳에서라면 너희 뜻을 펼칠 수 있을 게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의서를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가 떠난 뒤 김씨네 사랑방은 작은 약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정화, 의원, 간판도 없는 조촐한 곳이었으나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남편 성주는 이제 농사일보다 약재 손질에 더 많은 정성을 쏟았습니다. 낫을 잡던 투박한 손으로 작두를 눌러 감초를 썰고 햇볕 좋은 날이면 정화가 일러준 대로 약초를 말리느라 여념이 없었지요. 부인, 이 당귀는 향이 아주 진한 게 상품이구려. 성준이 땀을 닦으며 웃어 보이면 정화 역시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침을 놓거나 탕약을 다렸습니다. 시어머니 권씨 또한 뒷짐지고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약방을 찾은 환자들에게 따뜻한 숭늉을 대접하며 그들의 아픈 사연을 들어주는 말동무가 되어주었습니다. 정화의 약방은 문턱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 이들은 달걀 꾸러미나가 캐낸 나무를 들고 왔고 그마저도 없는 이들은 그저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의술은 인술이라 했습니다. 병든 이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곧 약이지요. 정화는 돈보다 생명을 중히 여기라는 외조부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신묘한 침술과 정성 어린 약 처방 덕분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죽어가던 산모가 소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공주 읍내를 넘어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김씨네 집 앞은 새벽부터 환자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난과 서름으로 얼룩졌던 집안이 이제는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구하는 희망의 등불로 거듭난 것입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좋은 일에는 을에 마가 끼기 마련인가 봅니다. 정화의 명성이 날로 높아지던 어느 무더운 여름날 공주 읍내의 화려한 사인교 가마 한 채가 당도했습니다. 가마의 주인은 한양 세도가의 종친이자 과거 정화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파혼했던 바로 그 집안의 숙부 조대감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방 순시를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에 잠시 공주 객주에 들렀습니다. 술상을 받은 조대감의 귀에 심기 불편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김씨네 며느리 침술이 죽은 사람도 살린다지 않소? 이름이 정화라던가? 술잔을 기울이던 조대감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정화. 흔한 이름이었으나 기품 있는 자태와 뛰어난 의술이라는 설명이 덧붙여지자 그의 뇌리에 잊고 있었던 한 여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한 기생에 피가 섞였다 하여 가문에서 내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종용했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조 대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에게 정화는 가문의 수치이자 지워버려야 할 오점이었습니다. 그런 계집이 쥐죽은 듯 숨어 지내기는커녕 버젓이 이름을 날리며 백성들의 추앙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을 건드리는 영린이었습니다. 이런 망할 년을 보았나. 의녀도 아닌 것이 남정네들의 살을 주무르고 침을 놓아? 이는 명백히 국법을 어지럽히고 사대부의 채통을 더럽히는 짓이다. 조 대감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술상을 엎어버렸습니다. 객주 안에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벌벌 떨었습니다. 그는 즉시 하인들을 불러 먹을 갈게 했습니다. 관아에 고발장을 넣어 정화의 오만한 콧대를 꺾고 다시는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평화롭던 김씨네 집에 과거의 망령이 검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화롭던 김씨네 마당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거칠게 살인문을 박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정성스레 말려둔 약재 바구니를 군홧발로 짓밟고
진맥을 보던 정화의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내년이 감히 의원 행세를 하며 혹세무민한 죄인 정화냐? 당장 관하로 가자.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약방을 찾았던 환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고 부엌에 있던 권 씨는 사색이 되어 달려 나왔습니다. 성준이 눈에 불을 켜고 포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행패여? 내 아내가 사람 살린 죄밖에 더 있소. 놓으시오. 성준이 포졸의 팔을 잡고 늘어졌으나 건장한 포졸의 발길질 한 번에 마당 구석으로 나뒹굴고 말았습니다. 흙바닥에 처박힌 성준의 입가에서 붉은 피가 터졌습니다. 서방님, 정화가 비명을 지르며 성준에게 다가가려 했으나 포졸들은 그녀의 양팔을 뒤로 꺾어 포박했습니다. 억센 밧줄이 그녀의 가녀린 손목을 파고들었습니다. 정화는 고통을 삼키며 성준을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반항했다가는 남편이 크게 다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부디 몸을 보존하세요. 정화는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결연한 눈빛을 보내며 제 발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화가 죄인처럼 끌려간다는 소식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그녀가 관하로 향하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화의 손끝에서 새 생명을 얻은 이들이거나 그녀의 도움을 받은 이웃들이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 저분은 우리 아이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입니다. 법이 사람을 살려야지 어찌 사람 살리는 일을 잡아간단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의 원성 섞인 외침이 거리를 메웠습니다. 개중에는 길바닥에 드러누워 행렬을 막는 노인도 있었고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는 안악들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씩씩거리며 이장들을 모아 탄원서를 쓴다며 뛰어다녔습니다. 관아, 마당에 꿇어앉혀진 정화의 등 뒤로 성난 파도 같은 백성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관아의 사또는 난데없는 밀란 같은 분위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정화는 흙투성이가 된 치맛자락을 말아 쥔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포박당하고 무릎 꿇린 처지였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당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죄지은 자의 비굴함이 아닌 떳떳한 자의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관아의 형틀 위에 묶인 정화의 앞에는 서슬퍼런 곤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동원 마루에는 사또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비단 옷을 입은 조 대감이 거만한 자세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감히 천한 신분으로 양반의 몸에 손을 대고 요사스러운 의술로 백성을 현혹하였다지.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의 호령이 떨어지자 조 대감이 혀를 차며 거들었습니다. 긴 말할 것 없소. 저 계집은 내 집안의 수치인 서녀로 근본이 천박하여 거짓을 일삼는 것이니 당장 매질하여 쫓아내시구려. 정화는 고개를 들어 조 대감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두려움에 떨 것이라는 조 대감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병자는 그저 아픈 사람일 뿐 양반도 천민도 아닙니다. 제 의술은 거짓이 아니오며 오로지 목숨을 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정화의 당찬 대답에 조 대감의 얼굴이 불그락푸락해졌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 발칙한 입을 당장 쳐라. 감히 어디라고 주둥이를 놀려. 포졸들이 곤장을 들어 올리며 정화를 위협하던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시오. 관아의 대문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친 숨을 몰아쉬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정화의 오라비 이준서였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소식을 듣자마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려 내려온 것이었지요. 준서는 성큼성큼 동원으로 걸어 올라와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읍소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고 두툼한 책꾸러미를 꺼내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사또, 저 여인은 요사스러운 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준서가 내밀은 것은 바로 조선 최고의 명이라 불리던 외조부 이태수의 친필 의서와 비방록이었습니다. 낡은 종이 틈새마다 빽빽하게 적힌 처방과 침술의 비법들은 정화가 행해온 의술이 정통한 뿌리를 가진 것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 누이 정화는 당대 최고의 명이었던 이태수 어른의 유일한 수제자입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임종 직전까지 누이에게 모든 의술을 전수하셨습니다. 만약 누이의 의술이 거짓이라면 이태수 어른의 의술 또한 거짓이란 말씀입니까? 준서의 외침에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태수는 왕씨의 병까지 고쳤던 전설적인 인물이 아니던가요?
사또는 떨리는 손으로 의서를 받아 넘겨보았습니다. 그 속에는 정화가 시술했던 침법과 약재 처방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참 진짜 이태수 어른의 필체가 맞구나. 사또가 감탄하며 중얼거리자 조대감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아 밖을 가득 메운 백성들을 가리키며 호소했습니다. 저 밖의 백성들을 보십시오. 누이가 정말 사기꾼이라면 어찌 저 많은 이들이 제 일을 제쳐두고 와서 눈물로 탄원하겠습니까? 사람을 살린 것이 죄라면 이 나라의 의원은 왜 필요하단 말입니까? 준서의 절절한 외침은 관아 안팎을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백성들은 올소를 연호하며 통곡했고 사또 역시 난처한 기색으로 조 대감과 정화를 번갈아 보며 헛기침을 삼켰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명분 앞에서 조 대감의 위세도 서서히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준서의 증언과 백성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사또는 선뜻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쪽은 명확한 증거와 민심이었으나 다른 한쪽은 무시할 수 없는 세도가의 위세였기 때문이지요. 결국 사또는 조정의 장계를 올려 처분을 기다리기로 하고 정화를 옥에 가두는 것으로 상황을 유예시켰습니다. 그로부터 닷새가 지났습니다. 정화가 갇힌 옥사 앞에는 밤낮으로 사람들이 찾아와 주먹밥이며 물을 몰래 밀어 넣었습니다. 옥졸들조차 부인 덕에 우리 노모가 살았습니다 라며 그녀를 죄인이 아닌 귀한 손님처럼 모셨습니다. 반면 객주에 머물던 조 대감은 승리를 확신하며 기생들을 불러 수판을 벌이고 있었지요. 드디어 한양에서 파발마가 도착했습니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온 전령은 왕의 말씀을 담은 교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사또가 관복을 갖춰 입고 동원마루로 나갔고 옥에 있던 정화와 조 대감 그리고 이준서가 그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관아 안팎은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사또가 떨리는 손으로 교지를 펼쳐 읽어 내려갔습니다. 의술은 본디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인술이라. 전설적인 명의 이태수의 의술이 끊어지지 않고 외손녀에게 전해졌으니 이는 하늘이 백성을 가엾게 여겨내린 복이라 할 것이다. 사또의 목소리가 점점 구두되었습니다. 과인은 병든 백성을 살리는 일에 남녀와 귀천을 따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긴다. 고로 해당 여인을 죄인으로 다스리지 말고 그 재주를 널리 펼치게 하여 고을의 병자들을 돌보게 하라. 또한 개인의 사사로운 원한으로 백성의 생명을 구하는 의원을 해하려 한 자는 그 죄를 엄히 물을 것이니라. 그것은 단순한 판결이 아닌 임금 순조가 직접 내린 파격적인 어명이었습니다. 낭독이 끝나자마자 관아 밖에서는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반면 의기양양하던 조 대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히 어명을 거역할 수 없어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사대부의 체면을 목숨보다 중히 여기던 그에게 서녀에게 패배하고 임금에게 꾸지람까지 들은 이 상황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조 대감은 결국 도망치듯 가마에 올라 공주 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정화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던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그녀의 삶에 내리는 하늘의 축복과도 같았습니다. 관아에서의 소동이 끝나고 김씨네 가족은 다시 익숙한 초가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마당에는 붉은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집 안에는 평온하면서도 애틋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방에 들어선 성주는 고약을 가져와 정화의 앞에 앉았습니다. 포승줄에 쓸려 붉게 부어오른 아내의 손목을 보자 성준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레 상처에 고약을 바르며 그동안 참아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 내 당신을 처음 봤을 때 그저 가난한 우리 집에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했소. 헌데 이제 와보니 당신은 우리 집안의 은인이자 기둥이구려. 성주는 정화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울먹였습니다. 천냥, 아니 만냥을 준다 해도 나는 당신을 그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것이오. 당신은 10냥짜리 며느리가 아니라 내 목숨보다 귀한 아내요. 투박하지만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남편의 고백에 정화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시어머니 권씨 역시 콧잔등이 시큰해졌습니다. 그녀는 정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지난날을 회상했습니다. 아가, 내가 풍습으로 죽다 살아났을 때 밤새 내 손을 주무르던 내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양반과 귀한 딸인 줄도 모르고 부려만 먹었으니 이 시어미가 죄가 많구나. 권 씨는 며느리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너는 며느리기 전에 이 늙은이를 살린 의인이요. 내 딸이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거라. 이 집이 너의 날개가 되어 주마. 시어머니의 따뜻한 품 속에서 정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화려했던 한양의 본가에서도 피를 나눈 친부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온기였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어 속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서방님, 저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도구가 아닌 가족으로 대해주신 분들은 두 분이 처음이었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멸시받는 것보다 거친 무명옷을 입고 사랑받는 이곳이 제게는 천국입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오랫동안 부둥켜 안고 있었습니다. 핏줄로 이어진 가족보다 더 진한 마음과 정으로 맺어진 진짜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당 한켠의 장독대 위로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김씨네 초가집은 세상 그 어느 대궐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성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찬바람이 낙엽을 굴리던 늦가을, 한양에서 다시금 이준서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 그의 손에 들린 것은 묵직한 서찰 뭉치와 비단 보따리였습니다. 그것은 정화의 생부인 이대감, 그리고 정화를 모욕하며 파혼했던 전 정혼자의 집안에서 보낸 것이었지요. 왕의 칭송을 듣고 명의로 소문이 나자 냉대하던 그녀를 다시금 가문의 핏줄로 인정하고 회유하려는 얄팍한 속내들이 담긴 물건들이었습니다. 성주는 그 뻔뻔함에 분기탱천하여 얼굴을 붉혔으나 정화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정화는 툇마루에 앉아 아버지가 보낸 서찰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제라도 돌아와 가문의 영광을 높여라. 내 방을 비워두었다는 구절들이 적혀 있었지요. 과거의 그녀라면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 목숨이라도 바쳤을 테지만 지금 그녀의 가슴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타인의 이야기를 읽는 듯 건조할 뿐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정화가 조용히 서찰을 접으며 불렀습니다. 전해주신 뜻은 감사하나 이 물건들과 편지는 다시 가져가 주십시오. 준서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원망스러우냐? 그토록 모지게 대하더니 이제 와서 이러는 것이 역겨울 테지. 내 이해한다. 하지만 정화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망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저와는 이제 상관없는 분들의 이야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성준과 부엌에서 구수한 된장국을 끓이는 시어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기서 땀 흘려 일하는 제 서방님이오며 제 어머니는 저를 거두어 주신 시어머니이십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 제가 지켜야 할 명예는 한양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아니라 바로 이 작은 약방과 가족들 곁에 있습니다. 정화는 과거의 상처가 더 이상 자신을 올가매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파혼당한 서녀라는 낙인은 스스로가 놓아버리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혼자 집안에서 보낸 비단 보따리도 풀지 않은 채 준서에게 밀어놓았습니다. 지난 일은 그저 지난 일일 뿐입니다. 사과를 받을 이유도 용서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준서는 누이의 얼굴에서 진정한 평안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복수심보다 더 무섭고도 단단한 완전한 단절이자 자립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보따리를 다시 챙겼습니다. 그래, 내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잘 전하마. 너는 이제 이씨 가문의 소녀가 아니라 스스로 빛나는 의원 정화로구나. 준서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정화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남아있던 마지막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과거라는 긴 터널을 완전히 빠져나왔음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흰 눈이 세상을 덮는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공주 고을의 김씨네 집은 몰려드는 환자들과 그들이 가져온 온정으로 훈훈한 기운이 넘쳤으나 멀리 한양 땅에서는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장날을 맞아 한양을 다녀온 보부상 박영감이 김씨네 약방 평상에 걸터앉아 헛기침을 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 조대감이란 작자 소식 들었소? 아주 꼴이 말이 아니라고 하더구만.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모여들었습니다. 지난 여름 정화를 핍박하고 관할을 뒤집어 놓았던 그 오만한 양반의 소식이었기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지요. 천벌을 받은 게지.
글쎄, 공주에서 쫓겨 올라간 뒤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술만 퍼마시다가 그만 중풍이 와서 쓰러졌다지 뭔가. 방 영감의 말에 따르면 조대감은 입이 돌아가고 반신을 쓰지 못하는 처지가 되어 방구석에 누워 지낸다고 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평소 그가 아랫사람들을 하도 모질게 대하고 인심을 잃었던 터라 그가 눕자마자 첩실들은 돈이 될 만한 세간을 챙겨 도망쳤고 종들마저 하나둘씩 집을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인가. 상감마마께서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조 대감의 뒤를 캐보라 하셨는데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이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나와 결국 삭탈관직 당하고 가산마저 몰수당했다네. 권세와 재물을 믿고 사람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조 대감은 이제 차가운 냉돌방에 홀로 누워 똥오줌을 받아줄 사람 하나 없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천한 것들의 도움조차 간절히 바라는 처지가 된 것이지요. 정화를 파혼하고 내쳤던 전 정훈자의 집안 또한 사정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명의의 후손이자 왕이 인정한 의녀를 단지 서녀라는 이유로 내친 어리석은 가문이라는 소문이 한양바닥에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복을 발로 걷어차더니 굴러온 호박을 깨트린 꼴이지. 한양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그 집안은 혼사길이 막히고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지금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두문불출하고 있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방영감의 이야기에 무릎을 치며 통쾌했습니다. 사필규정이라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구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야. 그렇고 말고 우리 의원님을 괴롭히더니 꼴 좋게 되었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욕심쟁이 양반들의 몰락을 비웃었으나 정작 당사자인 정화는 조용히 약재만 썰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통쾌함도 고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씁쓸한 연민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인, 속이 시원하지 않소? 성준이 조심스레 묻자 정화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기뻐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허나 그분들이 이제라도 뉘우침을 얻어 마음의 병이라도 고치시길 바랄 뿐입니다. 정화는 원수조차 미워하지 않는 넉넉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저 자신의 올바른 삶으로 증명해 보인 정화의 태도에 성주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멸망했으나 선한 마음으로 묵묵히 길을 걸어온 정화는 가족과 이웃의 사랑 속에 더욱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도 완벽한 응징이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 강산이 2번이나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공주 땅에 허름했던 김씨네 초가집은 번듯한 기와집으로 변모하였고 현판은 세월의 때가 묻어 더욱 고풍스러운 멋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의 겉모습은 변했어도 그 안에서 풍겨나오는 사람, 냄새와 약다리는 구수한 냄새만은 여전했습니다. 성준의 머리에도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렸고 정화의 눈가에도 고운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큰 어른이었던 시어머니 권 씨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지요.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권 씨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조용히 며느리를 찾았습니다. 정화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 시어머니의 곁을 지켰습니다. 권 씨는 앙상하게 마른 손을 들어 며느리의 손을 힘겹게 잡았습니다. 정화야, 내 아가. 네, 어머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정화가 물기 어린 목소리로 대답하며 시어머니의 손을 자신의 뺨에 비볐습니다. 권 씨의 흐릿한 눈동자가 며느리의 얼굴을 담으며 평온하게 휘어졌습니다. 생각나느냐? 열량에 내가 너를 처음 데려올 때 치렀던 그 돈 말이다. 권 씨는 가물거리는 기억을 더듬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들 나더러 노망이 났다며 손가락질했었지. 헌데 말이다. 이제 와보니 그게 내 평생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이었구나. 너는 열량이 아니라 나라를 주고도 못 바꿀 내 딸이다. 시어머니의 고백에 정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천한 서녀로 버림받았던 저를 귀한 사람으로 대접해 주시고 벙어리라 손가락질 받던 저를 딸이라 불러주신 분은 어머님이 처음이셨습니다. 이 집이 저를 살렸고 어머님이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두 여인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으나
그 어떤 모녀보다 깊고 진한 정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권 씨는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자장가 삼아 성준과 정화가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고통도 없는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권 씨가 떠난 후에도 김 씨네 집안은 마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남았습니다. 정화와 성준의 스라에서 자란 아이들 또한 어머니의 의술과 아버지의 우직한 성품을 물려받아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훌륭한 의원으로 성장했지요. 사람들은 대대손손 이어지는 이 집안을 보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곳간에 재물을 쌓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덕을 쌓는 자다. 정화는 비록 한때 말을 잃고 세상과 단절되었던 여인이었으나 그녀의 진심은 1000마디 화려한 말보다 더 깊고 넓게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말로 상처 주고 말로 서로를 속이는 험한 세상에서 그녀가 보여준 침묵과 헌신은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 말은 그저 거들 뿐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옛말에 지성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극한 정성은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뜻입니다. 비록 지금 춥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해도 정화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진심을 다해 살아간다면 언젠가 반드시 인생의 봄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가난한 집의 벙어리 며느리가 조선 최고의 명의이자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었듯이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씨네 며느리 정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